treasure hunting. 던지고 받고 대수롭지 않게 다루던 자동차 키 앞으로 달리 보일 것 같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장기화되면서 완성차 업계는 스마트키 공급에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신차 출고하는 고객들이 차키 2개씩 받는 게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보통 뭐 차키 2개 갖고 계시죠? 그럼요. 대부분의 자동차 구매자는 다 2개씩 받죠. 보통 이제 관행상 2개씩 주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를 앞으로는 분실 대비해서 그렇죠. 1개만 준다는 건가요? 그렇죠.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드디어 키까지 내려와서 이제 2개 주던 걸 하나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키 하나는 기계식 옛날 기계식 키를 주던가 아니면 안 주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 캐스퍼, 네. 아반떼, 포터 EV는 이제 스마트 키를 1개만 준다고 얘기하는 거고,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곧 나올 신차에 네. 스마트 키 하나, 그다음에 옛날에 우리가 이제 아저씨들이 허리에 네. 차고 다니는 그 키 있죠. 그거 하나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스마트 키, 똑똑한 키는 그냥 2개 안 주고 하나만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동안 그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신차 출고 늦어진다는 얘기는 계속 있어 왔는데 이렇게 스마트폰 키까지 지금 스마트 키까지 네네. 부족해진 것도 역시 반도체 공급난 때문인 겁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자동차의 기능에는 다 반도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키도 마찬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에어백도 마찬가지고, 네. 스마트 크루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스마트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곳에는 다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중요한 기능을 먼저 반도체를 쓰고 네. 아주 필수한 사항이 아니면 가급적 빼서 출고를 먼저 당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 이제 키를 2개 주는 이유가 하나 잃어버리면 하나 쓰세요 했던 건데 네네. 앞으로 좀 곤란해지는 분들이 많아지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를 분실했는데 가끔 제가 주변에 이런 경우 봤거든요. 안 잃어버리겠다고 차에다 두고 스마트키 가지고 다니다가 분실한 분도 계세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낭패를 겪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급적 잃어버리면 이제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이제 반도체가 부족해서 스마트 키도 하나만 줄 정도라면 대체 이렇게 정상적인 출고가 이루어지는 차는 언제쯤 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반도체 부족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게 풀리려면은 올해 연말까지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나마 이제 물량 많이 확보하는 회사는 신차 출고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지만 네. 그렇지 않은 곳은 그 이상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반기를 한참 지나서야 출고 부족이 좀 해소가 될 것이다. 그런데 네. 그것이 내년 상반기까지도 여파는 간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전시 차량도 뭐 예약을 해야 뭐 구매할 수 있을 정도라면서요. 심지어 전시차가 없어가지고 서울에 한 곳밖에 없어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차를 구경하고 싶어도 서울 가서 구경해라. 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죠. 그만큼 전시 이제 차량이라는 게 쭉 팔다가 안 팔리면 많이 할인해서 파는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라도 사겠다고 하는 분들이 줄을 서니까 네. 그것도 이제 대기로 해서 줄을 뽑아가지고 사는 경우가 해당이 되죠. 이렇게 반도체 부족이 계속 심화되면 그 스마트 키 하나 주던 것도 그것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역할을 자꾸 줄이려는 게 기술의 발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하나를 일단 줘보고 큰 문제가 없다면 이걸 휴대폰 안에 넣어줘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머지 하나도 충분히 없앨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디지털 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보관하는 게 주머니에서 무겁기도 하지만 네. 이걸 휴대폰 안에 넣어버리면 휴대폰은 늘 갖고 다니니까 그 디지털 키로 전환이 되면 결과적으로 분실의 위험도 사라지니까 네.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하드웨어가 아닌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네. 진화를 시키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그 결국은 이제 자동차가 바퀴 달린 컴퓨터처럼 돼간다 그 말씀.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용어가 SDV라는 용어를 씁니다. 소프트웨어 디바인드 비클. 그러니까 자동차가 과거에는 기계 개념의 자동차였는데 네.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다 규정을 해버리는 자동차라는 거죠. 네. 결국 이제 자율주행 시대로 이제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오게 된 건데. 그렇죠. 그렇게 네. 되는 순간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규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역할을 최소화시키는 거고 인간의 역할을 최소화시킨다는 게 궁극이 결국은 자율주행이잖아요. 네, 운전의 역할에서 배제시키는 목적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실 자율주행 얘기는 끝도 없이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대체 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상상이 네. 언제쯤 정말 현실이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돼요? 최근에 강남에서 이제 자율주행 시범 운행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뉴스가 보도가 됐지 네. 않습니까? 그걸 보시면은
운전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네. 저 차는 지금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어딘가요? 강남이죠. 강남에 이제 복잡한 곳에서 유턴도 하고 필요하면 차선도 바꾸고 네. 목적지를 설정만 해놓으면 네. 자동차가 알아서 우회전, 좌회전 다 합니다. 갑자기 뭐 오토바이 같은 게 뭐 튀어나오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사방을 감지하기 때문에 빨리 오는 걸 감지해서 위험하다 싶으면 네. 차가 서행을 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멈추기도 하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면 운전자가 손을 완전히 그렇죠. 떼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렇게 쭉 갈 수가 있다는 건가요? 저렇게 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거를 지금 목적으로 해서 네. 시범 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레벨 4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레벨 4는 그러면 인간이 거의 이제 개입을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레벨 3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레벨 3는 인간이 개입을 합니다. 필요할 때는 인간이 개입을 하는데 네. 레벨 4가 되면 인간이 개입을 하지 않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네. 좀 전에 보셨던 영상에서 운전자가 사라집니다. 예. 사라지면 그게 이제 레벨 5가 되는 거죠. 레벨 3는 인간이 개입을 하고 네. 레벨 4는 인간이 대기를 하고 그렇죠. 레벨 5는 아예 없다. 없는 거죠. 탑승자만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저런 레벨 4 자율주행이 언제쯤 좀 상용화가 된다는 겁니까? 지금 정부의 계획은 2027년인데 네. 제조사가 목표라는 건 2024년, 25년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택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제조사가 목표가 더 빠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기술적으로 빨리 앞서가고 있으니 네. 제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장벽들은 정부가 빨리 제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제도적으로 인간의 운전자가 없으니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네.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인가? 그 문제가 아주 골치 아프게 남습니다. 네. 그 문제는 사회적 합의에서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고율이 내려가면은 완전히 다른 가치로 평가받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기업들에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운전의 역할을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전자라는 개념이 아예 없는 거죠. 그 뭐 기억하시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운전자는 네. 늘 존재했었는데 운전자가 사라지고 드라이버라는 영어가 사라지고 그냥 모두가 다 패신저가 되니까 네. 대체 운전은 누가 하는 거지? 이런 의문이 남죠. 그럼 이제 8월부터는 또 이제 시범 운행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강남에서 그럼 그때 가면은 강남 가면은 무인 택시가 우리를 반겨주는 겁니까? 호출에 의해서 돈 내고 탈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상암에서 했다가 상암동은 도로가 너무 한가하니까 네네. 좀 복잡한 것으로 도전해 보자. 그래서 이제 강남으로 들어갔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좀 두려움이 남았는지 이제 출퇴근 시간을 좀 빼고 네. 좀 한적한 시간에 이제 시범 운행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 그리는 정말 가장 자율주행과 관련한 아름다운 로직은 그렇게 운전자가 없어지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으면 택시비, 택시 이런 비용적인 면도 좀 나아질까 하는 그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그러니까 당장은 우리가 돈을 주고 타더라도 뭐 몇천 원 주고 타는데 운송 사업자가 수익을 내기는 어렵죠. 네. 왜냐하면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거든요. 내연기관이 2천만 원이면 전기차는 좀 더 비싸고 그래서 네. 자율주행도 비싼 가격으로 한 4억 원 정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당장은 그냥 서비스용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밋빛 미래를 그린다고 해도 그게 한 번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뭐 AI라든지 5G, 뭐 데이터 관련 여러 가지 산업군이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지금 자율주행 앞으로 로드맵에 가장 취약한 점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어떤 걸 좀 극복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가장 취약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규제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제도.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는 다 완벽할 수 있습니다. 돈 들여서 도로 인프라 구축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운전자가 없는 로봇 자동차가 사고가 났다. 네. 대체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 근데 만약에 인명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 네. 형사적 책임을 지울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뭐 퍼스널 모빌리티라든지 뭐 네네. 배송 로봇, 또 도심 항공 여러 가지 산업군과 연결되는 거라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시장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ETY 권영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